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저는 신념의 내면과 외면을 구분하는 무서운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념이 꽤나 합리적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약간의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현실을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인식론적인 엉터리 쇼가 펼쳐집니다. 점성술, 음모, 수정의 치유력, 지구인을 납치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외계인,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거나 오바마가 비밀 무슬림이라는 주장, 또는 세계가 약 6억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수백만 년 전에 화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쳤다, 멍청하다, 속기 쉽다, 세뇌당했다, 간단한 대답으로 위안을 얻으려 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세요. 물론 이러한 분류는 때때로 적절할 수 있지만 일단 적용하면 우리는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은 같은 종의 피조물로서 동일한 기본 패턴에 따라 두뇌가 형성 또는 성장된 동료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망상을 낳는 과정이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과 외부의 시각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미친 짓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미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자면 어떻게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몇 년 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았습니다. 직원으로서의 신념. 비유를 들어 두뇌의 신념이 회사의 직원과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7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은 해야 할 일, 즉 회사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고용됩니다. 하지만 직원은 공짜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일을 잘하면 계속 고용되는 반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는 등 다른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면 해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념도 뇌가 고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고용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피하기 위해 사자가 어디에서 노는지, 올바른 식물을 먹기 위해 어떤 식물이 식용인지 독이 있는지, 누구와 바람을 피울지 알기 위해 누가 연애 가능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현실에 가까울수록 더 나은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존과 번식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며 우리의 신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어떤 신념이 세상을 부정확하게 모델링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은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이 논란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유가 흥미로워집니다. 네포츠빌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에크미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네포츠빌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것은 시의회의 친구나 가족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고용을 하는 기업은 결국 허가를 받고 시로부터 계약을 수주하게 됩니다. 반면에 눈치 보기를 거부하는 기업은 소송을 당하고 지역 신문에 오르내리며 신규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크미는 실용적인 인센티브와 정치적인 인센티브 두 가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예산 내에서 제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해고하는 등 능력주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의회도 달래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더라도 시의회와 잘 연결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가 조잡한 일을 하더라도 해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약간의 정실주의가 필요합니다. 에크미에서 시장의 조카 로버트를 비즈니스 분석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로버트는 해당 직책에 대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채용하는 것이 에크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눈밖에 나지 않게 함으로써 자기 목표를 챙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개월 후에 로버트를 확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측근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면 그를 정규 직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고 월급을 받는 등 직원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로버트 그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업무 능력이 형편없지만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파주고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상사는 그의 실수를 용납하고 심지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초과 근무까지 합니다. 어쩌면 승진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로버트는 다른 종류의 직원, 다른 품종입니다. 그가 회사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마치 다른 잣대로 측정되는 다른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상합니다. 그는 능력주의에 속해 있지만 능력주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비유가 요점이죠. 저는 외계인, 음모,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미친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쾌짜 믿음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리베이트를 위해 고용된 신념을 말합니다. 스티븐 핑커의 말처럼 사람들은 신념에 따라 포용되거나 비난받기 때문에 마음의 한 가지 기능은 진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념보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동맹자, 보호자 또는 제자를 가져다주는 신념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에크미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보상 시스템 사이에서 어색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능력주의에서는 잘못된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가 걸려 넘어질까 봐 신념의 정확성을 감시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상을 남기는지 여부보다는 정확성에 더 신경을 씁니다. 간신주의. 따라서 우리의 신념을 대략적으로 잠시 후에 설명할 주의사항이 있지만 장점 신념과 측근 신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에 기여하지만 장점 신념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아군 신념은 멋지게 보이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요점은 우리의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관이지만 그 기본 구조는 진리와 같은 고상한 이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때때로 미묘하고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신념을 채택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뇌는 그 보상이 실용적으로 더 나은 결정으로 인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든 사회적으로 동료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던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이든 상관없이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신념을 채택하지 않은 두뇌는 공놀이를 더 기꺼이 하는 두뇌에 비해 빠르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가짜 신념을 거부하는 뇌가 강제로 몸에서 제거되어 창살 위에서 썩도록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 직면하면 우리의 뇌가 순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하지만 가벼운 인센티브도 우리의 신념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러스 로버츠는 피크닉에서 최저임금법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기 없는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동료 피크닉객들이 담요를 덮고 있는 그에게서 멀어지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는 한 동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발생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특히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조만간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고 수정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미하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인센티브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잘못된 신념을 채택하라는 압력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회사에 대한 좋은 점을 믿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대가로 신뢰를 얻지만 이단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정치에서는 당의 노선을 따를 때 동맹국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거부할 때는 지지를 철회합니다. 정치가 마음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보상이 실용적 보상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연애 파트너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를 판단하는 한 데이트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그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단순히 진실을 믿고 싶은 욕망이 아닙니다. 요컨대 돈이 과학적 연구를 왜곡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사회적 인센티브도 우리의 믿음을 왜곡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뇌를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충성심이라는 신념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은 신념을 사용하여 자세를 취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신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의제입니다. 섞이기. 기성 권위가 틀린 문제에 대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볼테르의 말처럼 종종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신념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는 행동.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가 독립적인 사고를 하거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정통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포세마티즘의 생물학적 전략과 유사하며 사람들이 음모론과 기타 반대되는 신념을 갖게 되는 주요 동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부. 예스맨 또는 예스우먼이 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신념을 채택하는 것은 권위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확립된 전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인의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과 전체 커뮤니티 레이더스는 오늘 밤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종종 신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통치자와 재단 앞에서 절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념을 채택함으로써 인식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과시 일명 신호. 우리는 신념을 사용하여 지능, 친절함, 개방성, 영리함 등 다양한 인지적 또는 심리적 특성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우리 우주가 단지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기발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가 옳고 그른지 여부는 대부분 푸수적인 문제입니다. 치어리딩. 다른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는 것을 믿는 것, 즉 자신의 선전을 믿고 자신의 쿨 에이드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자신감은 사적인 장점에 대한 믿음으로서는 위험해 보이지만
이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고무시킨다는 점에서 아군 신념으로서는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수. 이는 도덕적 고직 효과적인 이타주의는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종류의 이타주의나 사회적 고직 뉴욕은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중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공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친구, 가족, 이웃, 동급생, 직장 동료, 교회 사람들, 자녀, 유치원의 다른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떤 청중에게는 도움이 되는 신념이 다른 청중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념 뒤에는 복잡한 주의 둥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적어도 외부에서는 특정 신념이 채택된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신념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센티브와 너무 많은 청중 앞에서 가능한 자세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자의 내만이 관련된 모든 장단점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마저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신념에 대해 논의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겸손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고정관념과 일반화를 고수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요점이 뭔가요?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너무 뻔해서 언급할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뇌는 사회적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누구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신념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 자신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믿음을 합리성의 오류, 능력주의의 붕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대부분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실 자본주의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간소화된 인식론적 부패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인센티브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사고 오류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이 주장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반론이나 반례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가설이며 제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만큼 똑똑하지만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가상의 종, 그러니까 오랑우탄의 후손일 수도 있는 솔로 사피엔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 기계, 즉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순한 능력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 제한된 시간, 제한된 두뇌 능력 등 모든 일반적인 요인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실수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는 작고 무작위적이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모사피엔스인 우리의 실수는 고집스럽고 체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피드백 루프의 폭주로 인해 과장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때때로 거짓을 믿으면 보상을 주고 진실을 믿으면 벌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론적 부패에 가담하여 악의적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경고를 드립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세운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인식론적 문제에 대해 더 쉽게 이야기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새로운 개념, 즉 장점 신념과 측근 신념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개념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장점 신념이 반드시 진실이 아니며 측근 신념이 반드시 거짓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효과적인 행동 또는 사회적 인상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은 장점에 대한 믿음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미묘한 점은 로버트가 시장의 조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생산적인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주어진 신념이 실용적인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유능하고 유능하다고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팀에 남기로 결정 새로운 팀을 찾는 대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있지만 내가 이러한 믿음을 표현할 때 팀이 나를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은 장점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동료에 대한 믿음인가요? 라벨이 무너지면 근본적인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라벨을 금기시하는 것이 현명하며 우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장점에 대한 믿음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실용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꼰대 신념이라고 부른다면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신념의 공간은 2차원이며 특정 신념은 그 공간 내 어느 지점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 신념 식별하기. 이제 64,000달러의 질문입니다. 어떤 신념이 크론니인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크론니 신념이 일반적인 장점 신념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뇌에 무언가가 적어도 희미하게나마 어떤 신념이 꼰대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애정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에크미에서 아무도 로버트가 부하 직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는 금방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결은 능력 신념과 측근 신념이 뇌에서 처리되는 방식에서 차이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우리는 평범한 신념이 공평한 실용주의로 취급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모델링하는 것뿐이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틀릴까 봐 두려워하고 심지어 비판과 시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같은 태도로 이어집니다. 칼 포퍼와 최근에는 데이비드 도이치가 주장했듯이 지식은 비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옳고 싶다면 단기적으로는 종종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심스러운 신념을 버리는 등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영웅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주의는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더 나은 신념, 심지어 그 반대의 신념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딸아이의 축구 경기가 오후 6시에 시작한다고 믿었는데 이웃이 오후 5시에 시작한다고 알려준다면 그의 정정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교적 신념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들이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해고할 생각이 없다면 왜 에크미 로버트의 성과를 모니터링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측근의 신념은 실제로 비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지만 어느 쪽이든 심각한 비판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두뇌는 잘못된 신념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호 또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의의 장점에 대한 신념과 비교했을 때 꼰대 신념이 갖는 경향에 대한 짧은 목록입니다. 추상적이고 비실용적입니다. 가치 신념은 우리가 행동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으며 게임 속 피부가 필요합니다. 신념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신념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행동, 예를 들어 투표같이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의 이익. 우리는 무언가를 믿어야 할 사회적 인센티브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유리하도록 덱을 쌓습니다. 다른 비유를 빌리자면 우리는 증거의 무게를 가늠할 때 엄지손가락을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외의 것이든 맹목적인 믿음은 논리적 극단으로 치닫는 의심의 이익에 불과합니다. 눈에 띄기. 맹신의 요점은 사회적, 정치적 보상을 얻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상을 얻으려면 문제의 믿음을 광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지처럼 달고 싶은 충동이 클수록 그 신념이 아첨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신. 위와 관련해서 아첨꾼의 신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수록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시장의 조카를 고용했지만 계속 해고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면 시장은 행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신은 또한 능력주의 내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신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베팅에 대한 거부감. 신념에 베팅하는 것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메커니즘 모두 정확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에 베팅하기를 꺼린다면 우리 정신의 일부가 그 신념이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참거나 닥치거나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인식론적 허위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신념에 대한 자부심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한 고뇌, 도전이나 비판에 대한 분노와 같이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능력주의 신념체계에서 1000피트 이내에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물론 능력주의의 자연스러운 압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측근 신념체계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이제 불편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대주의에 대해 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학적 합의에 동의하든 아니면 모든 것이 사기라고 생각하든 심지어 미묘한 입장을 취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확실하지 않은 한 당신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증거와 신중한 추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후과학에 관한 책을 심도 있게 읽었고 제 입장에 대한 모든 비판에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 주제에 대한 제 생각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X를 믿었지만 이제는 Y를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나 신중한 추론에 호소하거나 진정성을 느껴도 이 비난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신념이 형성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신념의 문제는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념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상이 달라지는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문 예외는 플로리다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이 예상되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내륙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또는 미래 기후 변화에 베팅하는 헤지펀드나 보험회사의 소유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센티브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즉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후 변화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신념에서도 비슷한 악의적 인센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기 규제가 생명을 구할 것인지, 어떤 후보가 우리를 더 큰 번영으로 이끌 것인지와 같은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 신이 피임을 승인하는지 또는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인지 여부와 같은 종교적 신념, 윤리적 신념, 동물도 법적 인격체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다양한 트롤리 문제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등, 나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와 같은 자아에 대한 신념, 남성과 여성의 척성이 통계적으로 다른지 또는 특정 인종이 경찰에 의해 학대받는지 여부와 같은 정체성 집단에 대한 신념, 이러한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보상의 원천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호의적인 판단의 형태로 이러한 신념에 대해 많은 사회적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공범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가장 일상적인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믿는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저도 그런 절망감에 휩싸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인센티브, 더 정확한 신념으로 가는 길은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덜 틀린 수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열이 있는 방에 자신을 가두고 합리성과 경험주의의 원리를 공부하고 인지적 편향에 대해 배우면 곧 거짓이 없는 합리적인 사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문제점은 근본 원인인 사회적 인센티브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인 비합리성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에크미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어리석은 그러나 선의가 있는 경영진이 로버트와 몇몇 다른 직원들이 조잡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역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경영진은 당연히 능력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체크리스트, 분기별 검토, 감독위원회, 관리 교육 세미나 등으로 가득 찬 성과 기준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결과는 측근이 해고되고 시의회가 에크미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측근의 비리를 눈치챈 다른 경영진이 측근이 해고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에크미는 더 많은 기업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경영진 십자군이 전체 상황을 이해했다면 그는 회사 외부, 즉 갑질과 부패가 골마 터지도록 방치하는 정치 생태계를 향한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네포츠빌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문제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고 그러면 에크미의 능력주의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념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의가 있다면 실마리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신념이 내재된 생태계를 고치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잘못된 신념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만 제공한다면 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협한 신념을 버리거나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거나 이제 예리해진 비판 능력으로부터 편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더 좋지만 훨씬 더 어려운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념에 대해 우리를 판단하는 방식, 즉 인식론적 편협함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오로지 신념의 정확성만으로 우리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유인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합리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가르쳐야 합니다. 비결은 이를 일방적인 해결책이 아닌 다각적인 해결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인식 기준을 높이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주장을 하고 증거를 더 공평하게 평가하는 등 더 명확하게 사고하도록 유도되어 어리석거나 부주의하거나 편향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레스롱의 장점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점입니다.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서로의 신념이 정확한지 또는 적어도 정확성과 연관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서로를 판단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규범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상하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불안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앞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인식론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타인이 우리의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